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펜 떨어졌는데. 요거도 있고 요거도 두 개 있군요. 예,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 주제 기본주택과 도시혁신인데요. 사실 개괄적으로 이 특강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혁신의 큰 틀 안에 기본주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그 회사 이름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인데요. 작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경기도시공사였다가 주택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주택을 집어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주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관들이 뭐 여러 개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세 군데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고, 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수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작년에 주택 문제 해결을 기치로 내걸고 또 이름도 주택도시공사를 바꾸고 그러면서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주택정책 모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주택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해결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어쩌면 너무 주택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해결이 되는 거다. 70년대에 우리가 만들었던 자동차가 포니입니다. 2020년에 만들고 있는 자동차 제네시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70년대 만든 우리 도시가 강남이에요. 그럼 2020년에 만든 도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도시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포니를 만들고 제네시스를 만드는 그 50년의 기간 동안 도시라는 측면에서는 강남을 만들고 없다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걸 한 번도 못 만들었어요. 가장 그래도 그럴듯하다는 게 뭐 한 판교 정도? 예. 근데 판교는 뭐 물론 경기도에서는 가장 비싼 도시입니다만 비싼 땅이죠. 비싼 도시인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뭐 좀 가볼만 하다, 뭐 나쁘진 않아 이렇게 되지만 뭐 강남을 뛰어넘는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강남도 더 좋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치면 우리는 70년대 포니 만들고 그거 계속 그냥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많이 좀 한심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희 같이 도시라는 이름을 회사 이름에 걸고 있는 입장에서는 많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강의 들어가서 네.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되고 마스크 네, 벗고요. 아, 이게 참. 제가 약간 소심해가지고 자기 검열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목차 나중에 보시고요. 네, 이것도 나중에 보시고요. 네. 주택 정책의 목표.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다. 이렇게 저희는 이걸 대비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주거 안정이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주거가 안정돼야죠. 계속 떠돌아다니면 뭐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주거 안정이 국가 정책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거고 부동산 시장 안정은 그거보다는 좀 많이 부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은 그냥 단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시켜라 이런 요구가 많은 것 같지만 국가 정책으로 봤을 때는 주거 안정이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가치다. 그건 국민의 주거권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예, 어떤 생존의 문제 또 민생의 기초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는 주거 안정에 절대적인 우선적인 정책 목표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든다. 뭐 아주 저거는 너무 그냥 평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달성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 뭐 이런 거 아주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사실은 하는 것이죠. 이런 사업을 한다. 뭐 약간 자랑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오면 예, 전기 전역에서 엄청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인데요. 공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회적 문제를 공적 자원을 통해서 기업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거죠. 예, 공기업이라는 거는 그 공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공익적인 역할을 어떻게 한다? 기업적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정부나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기업적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는 그냥 공적 역할을 많이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저희는 정부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기업적 방법. 이 기업적 방법이 뭐냐?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업성. 그래서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는 구조로 가야 된다. 기본적인 사업 모델이 적자는 나지 않게 하는 것이 기업적 방법인 것이죠. 그다음에 예, 저희는 이제 이 공공재의 안정적 공급을 제가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가장 작게는 주택인데 크게는 저희는 도시 전체가 공공재다 이렇게 보는, 최근에 그런 생각들을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공공재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봤죠. 이 수도라든지 가스, 전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부터 다 이런 것들 공공재는 아니었거든요. 예. 수도도 우리가 들어온 지가 한 110년 정도 된 겁니다. 예. 1908년에 처음 수도를 이제 뚝섬에서 놓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가스 같은 건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가스통 막 배달하고 이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 전에는 도시가스가 집집마다 들어왔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기름을 사서 쓰기도 하고 연탄을 사서 쓰기도 하고, 지금도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것도 민간에서 맡겨져 있던 영역이었어요. 아주 많은 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있던 부분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 다 공공에서 다 담당을 해서 도시가스를 집까지 배달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수도도 사실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110년 전에 처음 공급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수도. 예. 집에 우물이 있으면 참 다행인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길어와야 되는 거죠. 강에 가서, 예, 아니 공동우물에 가서 길어와야 되고. 근데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 지하수나 이게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또 물의 품질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멀리 가서 이제 좋은 물, 깨끗한 물을 길어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다 먹었죠. 예. 그래서 북청 물장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 북청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많이 왔는데 가장 이렇게 하기 쉬운 일이, 예, 그 물장수, 물이 무거우니까요. 예, 물동이 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팔았다는 거죠. 예. 물장수가 이제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해서 한강에서 물 떠서 갔다가 이렇게 팔면 되는 거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예.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이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공공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도시공사, 주택도시공사는 주택 문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해결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 뭐 공기업은 이렇게 있습니다. 정부 공기업 LH가 있고, 광역 공기업들 SH, GH, 뭐 최근에 인천도시공사 IH로 바꿨던데, 예, 이렇게 해서 전국에 16개 있고, 기초 공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이 개발 공기업들은 기초 자치단체에 있는 개발 공기업들은 역할을 많이 못합니다. 기초 정부라고 해야 되나? 기초 정부에 있는 개발 공기업들은 많은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LH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광역 정부에 있는, 광역 지방 정부에 있는 개발 공기업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기초 지방 정부에 있는 개발 공기업들이 역할을 못하냐면,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지방에 역량을 축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역량을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을 해가야 되는데 예, 기초 지방정부 입장에서 시군의 규모가 작잖아요. 작으니까 개발 사업이 계속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역량을 축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광역 그런 단위 정도 돼야 역량을 계속 축적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LH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역량을 축적한 지방 공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규모는 SH가 더 크고 그렇지만은 이 경기도가 이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를 단일 공기업으로서 신도시 전체를 조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공기업은 LH 다음으로 저희가 있고 퀄리티는 저희가 더 낫다고 저희는 감히 자부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남양주 같은 데서는 왕숙지구에 그 신도시 개발하는데 GH가 꼭 참여해달라. GH가 와서 꼭 해야 된다. 이 좋은 신도시가 되려면 그런 좀 더 높은 퀄리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GH가 와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남양주만 그런 건 아니고요. 곳곳에서 그런 요구 많이 있습니다. 예, 잠깐 자랑을 했고요. 기능 분담을 해서 앞으로는 광역 단위의 이런 지방 공기업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 걸로 좀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 분권의 방향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부터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도시 개발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용산 개발한다, 한강변 르네상스 사업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죠. 예, 용산 참사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막 죽고, 그죠? 왜 그럽니까? 왜 죽기 살기로 반대합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열광해서 찬성하는데 누군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 거죠? 억울하게 내 삶이 터전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거예요. 용산 참사 같은 거는 이제 임차 상인들이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됐으니까 내 삶이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임차인들, 특히 임차 상인뿐만 아니고 세 사는 사람들도 개발하면 좋을 게 없죠. 쫓겨나고 값만 잔뜩 오르니까. 네. 세 사는 사람들은 도시 개발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고 세만 올라가니까 싫은 거죠. 집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싫지가 않죠. 보상받고 또 특별 분양권도 나오고 그죠? 이주대책도 나오고 내 땅인데 개발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에 대한 기대가 높죠. 오히려 대체로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또 그런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개발에 대부분 찬성하죠. 물론 겉으로는 찬성하지만 속으로는 찬성하지만 겉으로는 이제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막 반대는 하시죠. 예, 예, 막 프레카드 내걸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투쟁한다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속마음은 다 찬성이죠. 예, 보상을 많이 받겠다는 것이지. 또 그렇게 막 반대가지고 가끔씩은 개발 계획이 취소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한 몇 달 있다 다시 찾아와요. 진짜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해주시죠. 이렇게 막 찾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땅을 가지신 분들, 건물을 가지시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 또 이런 나중에 이주 대책이 보장되는 분들은 대체로 다 찬성하는 거죠. 근데 보상비를 좀 더 받겠다는 것이지만. 예. 근데 거기에 새 사는 사람은 진짜 싫죠. 예. 쫓겨나야 되고 나한테는 아무 이익도 없고, 그죠? 세만 잔뜩 올라가니까요. 그런 용산 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이 부동산 투기는 잔뜩 일으키면서 부동산 투기를 잔뜩 일으켜서 또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지만 또 그거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큰 이익을 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큰 상실감을 주고 새 사는 사람들 쫓겨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용산에 뭐 정말 대규모로 개발을 해서 좋은 그런 아파트들 또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 전체 아파트값이 다 오르게 되는 거죠. 예, 다 오르면서 결국은 새 사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근데 도시개발은 보면은 그 권한은 누구 권한입니까? 도시개발은 국가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공공의 권한을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공공의 개발권을 통해서 공공의 개발을 동원하고 돈도 공공에서 많이 들여서 해요. 공공의 재원과 권한을 동원해서 하는데 그 일이 결과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되는 거죠.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이 도시개발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개발을 대규모로 하겠다라고 하면 시민단체들은 이런 반대하죠. 예, 그 개발하지 말자. 그걸 가지고 결국은 많은 이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세상의 사람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런 걸 왜 하느냐. 예, 그런 거죠. 그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지금 뭐 얘기할 때마다 정부가 대규모로 개발하겠다 이러면 뭐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을 크게 절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개발이 항상 보면 불평등을 막 일으켜요. 네. 근데 또 이게 필요는 하잖아요. 개발을 해서 그죠? 사람들한테 또 새로운 기회를 많이 주고 또 주거 환경, 뭐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도 줘야 되니까. 이게 도시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하는 걸까? 점점. 그래도 이걸 안 하고는 혁신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도시 문제의 근본적인 것이 이겁니다. 도시는 혁신의 엔진이지만 또한 불평등이 산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점점 발전할수록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혁신의 성과를 소수만 가져간다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도시개발이 똑같은 거죠. 예, 도시개발이 공공주의 도시개발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완화되는 도시개발은 없냐. 결국은 혁신은 가속화하되 불평등을 완화하는 그런 도시개발은 없겠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자. 예. 불평등을 완화하는 좋은 도시개발. 그래서 세상 사람도 더 행복해지는 도시개발을 한번 해보자. 그게 불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해놓은 어떤 나름대로 방향인데요. 그래서 사회 이런 도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 그런 방향에서 개발 공기업의 사업 구조를 이렇게 바꾸자. 부동산 정책을 지금까지는 민간에 자꾸 팔아서 부동산을 팔아서 그거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투기를 하는 목적으로 투자라는 이름이 투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을 사는 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계속 오르니까. 예, 계속 오르니까 부동산 사는 건 참 합리적인 선택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사회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공공재로 전환해보자. 안 팔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강남의 소득물 가격은 저기 그 경남 고성의 소득물 가격보다 싸요. 예, 강남의 월세는 경남 고성의 월세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강남의 소득물 가격은 경남 고성의 그런 소득물 가격보다 싸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누구도 의심은 안 하는데, 예, 그거는 공공재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부동산도 공공재로 공급하면 강남의 부동산 가격도, 예, 강남의 월세도 저기 시골의 월세만큼 싸게 공급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도시개발 방향을 이제 지금은 소수만이 이제 혜택을 누렸는데 다수 주민들이, 시민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개발사업 구조를 단기간에 매각 차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바꾸자. 단기간에 돈 많이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운영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바꾸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개발 이익은 결국은 나중에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구조를 짜자는 것이죠. 예, 말은 다 좋습니다, 그죠? 예, 다 동의하시죠? 예, 무조건 좋잖아요. 예, 오케이. 다만 이제 과연 어떻게 하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 왜 빈칸이에요? 영상입니까? 예. 어떻게 하면 나옵니다. 네. 보시죠. 소리가 없네. 소리가 없네. 는 무엇일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 도시 발전의 혜택을 GH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도시의 혁신은 가속화하고 불평등은 완화하는 도시개발 방법은 무엇일까? 도시 발전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려줄 수는 없을까?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이죠. 20년 전 수익이 곤두박질 친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전략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경영 컨설턴트이자 스탠포드 교수인 짐 콜린스에게 자문을 구했고, 이에 짐 콜린스는 플라이휠 이펙트를 소개했습니다. 처음 돌릴 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관성만으로 추진력을 얻는 플라이휠처럼 단기적 성과보다는 핵심 요소에 집중하고 산만한 방해물은 제거하여 장기적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이 가장 잘하고 열정을 가지는 일에 경영 핵심 요소들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성장을 가속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플라이휠 이펙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제프 베조스는 그 자리에서 냅킨의 아마존만의 휠을 그렸고, 그것은 현재의 아마존 플라이휠이 되었습니다. 아마존 플라이휠은 개선된 고객 경험과 고객 증가가 트래픽, 판매자, 상품군을 늘리는 선순환을 무한 반복하며 지속 성장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아마존은 비즈니스 미팅에 앞서 플라이휠을 그리도록 하며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했습니다. 덕분에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가 꿈꿔왔던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GH는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GH만의 휠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뉴욕, 런던 등 55개 세계적 대도시는 7% 인구에 불과하지만 세계 경제의 40%를 담당합니다. 대도시들은 대체로 창의적이고 혁신을 선도하는데, 이들의 성공 열쇠는 창조적 인재들입니다. 세계적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라는 책을 통해 도시의 위기를 벗어나는 길 또한 더 공정한 도시화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도시의 발전과 집중화 방식이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GH는 젊은 인재들이 몰려들고 소수가 도시 발전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GH 트라이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째, 인구가 유입되면 경험과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인 도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업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고차 산업으로의 발전과 일자리 증가에 따라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첫 번째 메인 선순환 고리입니다. 둘째, 도시가 성장하면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통해 창조적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창업 등의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산하고 고차원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소프트웨어 고리입니다. 셋째, 도시 성장은 주거 편의시설, 교통 등의 각종 도시 인프라를 증가시킵니다. 잘 갖춰진 도시 인프라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저비용, 고품질 도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구를 지속, 유입시키는 하드웨어 고리입니다. 사람을 키워드로 도시가 혁신 성장하면서도 불평등이 완화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GH의 트라이휠 전략입니다. 우리는 트라이휠 전략을 바탕으로 실험도시, 공유도시, 기본주택 등 혁신적 도전을 더하여 주민들이 더 행복한 공정한 도시, 인재들이 몰려드는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e,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이게 조금 전에 저희가 이걸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이게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예,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집대성해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아주 종합적인 거다, 종합 예술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내부에 전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부에 처음 이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핵심은 인재, 고급 인재, 핵심 인재들이라는 겁니다. 예, 핵심은 결국은 인재들이 계속 올 수 있는, 밖에서 오거나 아니면 태어나거나 거기서 육성이 돼야 되죠. 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청년 인구 유입.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는 이제 이 고리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인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청년 인구가 계속 들어오는 도시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나마 경기도가
경기도가 이제 청년 인구 계속 유입되고 뭐 그런 나름대로 인재가 오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근데 또 경기도도 인재를 자체적으로 막 육성하고 이런 것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전국에서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경기도로 오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좋은 도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이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 인재 육성, 그 청년 인구의 유입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레임워크도 이렇게 짜보고 했는데 이 뭐 많은 자료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고민도 많이 하는 건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민간 협력의 거버넌스 구조의 틀 안에서 이제 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인프라가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도시 서비스가 그리고 전체 자기 좋은 도시를 떠받친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싱가포르에서 이미 저런 고민들을 했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외국에 생각보다 그 싱가포르 같은 데가 또 고민도 많이 했고 또 뉴욕 같은 데도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 거버넌스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난이도가 높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민간이 같이 민하고 관이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 공공만이 했을 때 공공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무적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지배 구조가 불안정하고 공공은 또 끊임없이 압력과 청탁, 민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또 민간에서만 했을 때는 민간은 뭐 수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어렵고 나중에 독점화되면은 아주 약탈적인 그런 서비스가 되기 쉬운데요. 그런 것들 막아야죠. 그러면서 공익성을 담보하면서도 민간의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거버넌스 구조를 잘 만드는 것이 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구조를 잘 만들고 견제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 도시관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거죠. 살기 좋은 도시 현장 이런 것도 저희가 준비합니다. 혁신을 가속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도시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거죠. 인재, 경제, 금융, 사업기회, 문화예술 이런 핵심 요소들이 포함이 돼야 되고 주거권이 보장되고 주인이 될 수 있는 도시 지역 이익이 지대를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요. 도시 서비스의 질은 굉장히 높이면서 비용은 저렴하게 이렇게 제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거버넌스, 자율성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시 현장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이 정도 대충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뜨문뜨문 설명드렸는데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디테일하게는 굉장히 많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주거를 안정시켜서 기본주택을 하지만 우리는 상인들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매번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이 쫓겨나가지 않는 상가, 공정상가라고 이름을 붙여서 특혜를 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부당한 대응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쫓겨나지 않는 상가. 그렇게 해서 계속 내가 소비자한테 선택받는 한은 계속 장사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요. 또 오피스도 좀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오피스, 공공 오피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그 이익이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자 이런 것도 하는 것이고요. 또 기업 성장센터 이런 기업 성장센터를 만들어서 또 혁신적인 창업 시스템을 탑재하고 그 기업 성장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들을 키우는 거죠. 그런 인프라들을 구축하려고 하고요. 이런 걸 다 모으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민간에 팔지 않고 가급적이면 공공에서 재원 조달을 해서 구조를 잘 짜서 운영하자.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 전체 인프라가 이 투자금을 다 상환하고 나면 그런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공 인프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도시 전체를 인프라로 보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물론 많은 돈을 조달하긴 해야 되는데 운영하면서 적자가 안 나게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돈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많은 인프라 중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이제 주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를 볼 때 문제가 이게 왜 해결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인프라가 너무 빈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인프라를 사회 핵심 요지에 쫙 보편적으로 공급하면 그러면 주택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집마다 수돗물을 쫙 공급하니까 물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뭐 물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 수돗물 공급한 게 110년 조금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맡겨서 뭐 해결해 보라고 했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되고 물의 그런 품질이 잘 보장이 안 됐죠. 그래서 결국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공공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수로를 깔고 깨끗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집집마다 공급하는 수도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수도물을 주게 된 거고 그 결과 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위생 상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 다 거쳤다는 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집도 이제 그럴 때가 됐다는 것이죠. 집도 우리가 계속 민간에서 뭐 해보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민간은 수익을 추구하는 데니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수익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프라로 모두에게 공급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전체 주택 중에 그 경기도의 44% 가구는 세를 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대한민국 전체도 비슷한데요. 국민의 약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세를 살고 있어요. 그거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세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누가 태어날 때부터 집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태어나자마자 한 채씩 딱 있는 그런 분도 다들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지 못했는데 태어나자마자 집 한 채씩 딱 있는 그런 분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집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세를 살다가 돈을 모아서 뭐 또 대출도 잔뜩 끼고 집을 사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를 사는 기간 동안은 편하게 살게 해주자는 거죠. 핵심적인 거는. 그래서 44%는 세를 살고 있으니까 세 살 동안은 편하게 살아야 그 다음에 뭐 형편이 되면 집을 사고 세 살 동안은 뭐 굉장히 불안하게 살다가 혹시 집 못 사는 경우는 너무 억울하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사는 사람들이 좀 집중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뭐 직주근접 수요 이렇게 해서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보면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너무 멀리 출퇴근해야 된다. 이게 가장 경기도의 큰 사회 문제죠. 그래서 직주근접 내 직장하고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 가능하게 한번 인프라로 장기 임대를 공급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한정된 토지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면 지금 약 150만 호 정도를 공급하게 되면 앞으로 15년 정도 있다가 봤을 때 전체 주택 재고 수의 25% 정도를 장기 임대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 가구 중에 한 절반 조금 넘게는 집이 있어요. 근데 절반이 좀 못 미치게 약 경기도는 44%인데요. 서울은 절반 이상이 집이 없고요. 그래서 44%가 집이 없습니다. 근데 전체 주택 재고의 25%를 장기 임대로 제공을 하게 되면 이 임대시장의 주도권을 공공에서 가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에서 임대시장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에서 정한 임대료의 힘이 굉장히 세지는 거죠.
저렇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렴한 임대료 제공하게 되면 네. 그럼 민간 시장이 그걸 안 따라올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런 전략을 펴는 겁니다. 그러면 세 사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이 정도의 물량을 제공하면 세 사는 사람들한테 주거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저희가 지금까지 공공임대를 제공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하는 방법으로는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곽에 짓습니다. 싸게 또 돈도 조금만 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품질이 별로 안 좋아요. 또 위치도 안 좋고 또 조그맣게 짓습니다. 적자가 자꾸 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방식의 공공임대는 많이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자가 나지 않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본전은 돼야 되겠다. 네. 그럼 첫째 본전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저소득층만 모아놓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만 잔뜩 모아놓으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만 모아놓지 말고 누구나 다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집만 없으면 부자도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하자. 이 접근 방식이 인프라라고 그랬죠. 인프라. 네, 우리 인프라는 누구나 다 이용하는 거예요. 수도나 뭐 철도, 가스 저기 누구나 이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자. 그 발상을 전환하는 거죠. 네, 주택은 장기 임대는 인프라다. 인프라니까 무주택자는 누구나 다 써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기피 시설이 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인프라로 접근하는 그 장점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그래서 운영비 정도는 건지는 식으로 해서 적자가 누적되지 않게 하고 그러면 이제 땅이 있느냐 세 번째 땅이 있느냐의 문제죠. 땅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좀 높이고 가용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면 150만 호 경기도에 150만 호 정도를 공부할 수 있는 땅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도 이렇게 중심지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요 정도 275% 정도까지만 높여도 150만 호가 되고요. 만약 300% 이상으로 높이면 훨씬 더 많이 나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275% 정도만 해도 150만 호를 지금 저희가 발굴한 토지들, 그러니까 물론 저 발굴한 사업지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개발 정보니까 저희는 알고 있지만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 발굴한 사업지들에 대해서 용적률을 조금만 높여도 충분히 150만 원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경기도에서만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많이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해야 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 가능해야 되죠. 저희가 처음에 지속 가능한 임대료, 저희 입장에서 적자가 안 나는 임대료를 계산해 보니까 대체로 시세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세 정도의 임대료를 공공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이건 뭐 공공에서 할 이유가 뭐 있냐, 민간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시민들이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생각하는 게 첫째, 용적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서 임대료 비싼 거니까 용적률을 높이면 임대료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자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건 뭐 정부에서는 최대 700%까지 높이는 걸로 하자 이렇게 또 정책을 또 최근에 채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용적률을 높여서 좀 많이 공급하자, 이거는 지금 이미 정책으로 채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이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인프라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공급 확대를 위해서 건설 공급 운영은 공급 사업자가 하고 주택 보유는 비중지가 역할을 분담한다 이런 것이고요. 적정 임대료로 하고 대체로는 시세 한 절반 정도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역에 제공한다. 하나씩 보시면은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만 전체 주택 가구 중에 44% 정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요. 민간 시장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한 것은 저희는 GH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를 지어서 팝니다. 근데 안 남기고 조금만 남기고, 그러니까 수수료 5%만 남기고 팔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손해 안 보잖아요.
지어서 원가에 수수료 5%만 남기고 비축 리츠에다가 장기 임대 비축 리츠에다가 팝니다. 팔고 그 장기 임대 비축 리츠한테 다시 빌려요. 싸게 빌려요. 저희가 판 가격의 1%에 빌립니다. 그래서 다시 임대를 합니다. 저희가 팔고 세일 앤 리스백이죠. 세일 앤 리스백 해서 다시 임대를 해요. 그래서 본전만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처음에 저희가 팔 때 원가에다가 수수료만 받아서 팔았기 때문에 저희 뭐 수수료 받았으니까 적자 안 나겠죠. 다시 빌려서 1%에 빌려서 또 다시 임대를 하잖아요. 임대를 하면 저희도 거기서 또 본전할 거니까 또 적자가 안 나겠죠. 예. 그래서 건설 단계도 적자가 나지 않고 운영 단계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비축 리츠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비축 리츠는 원가에 수수료 5% 붙여서 샀어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1% 임대료를 받죠. 예. 마스터 리스 했으니까 1% 임대를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비축 리츠는 과연 이 자금을 1%로 조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이걸 1%로 조달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달라는 거죠. 예.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돈이 얼마 드냐도 최근에 계산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정부는 굉장히 신용이 좋거든요. 신용이 좋고 하니까 정부가 도와주면 1%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대체로 한 0.5% 정도의 신용 보강을 해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 가능하고 비축 리츠도 충분히 비축할 수 있다. 매입비만으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비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일 앤 리스백을 해서 다시 팔고 다시 빌려서 임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구조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업비의 균형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본전이 되는 구조고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비축 리츠가 1%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비축 리츠가 할 수 있냐? 여기는 그거 써 있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핵심 요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거를 비축 리츠에 팔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잔존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생각하죠. 저희는 잔존 가치는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핵심 요지에 지은 아파트를 비축 리츠에 샀으니까 그것도 시세에 산 게 아니잖아요. 원가에 수수료 5%만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 요지에 지은 아파트의 잔존 가치는 유지될 거다. 언제까지? 100년 뒤에까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상당히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유지되겠죠. 음마 아파트 분양가가 1,700만 원인데, 네. 지금 100배 올랐거든요. 네. 명목 가격으로 100배 올랐습니다. 저희는 이 핵심 요지에 지은 아파트 가격이 명목 가격이 100년 후에 유지된다는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유지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 원가 보존 구조고 운영을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전세로 전부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유지 보수비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에 유지 보수비가 한 3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예, 생각보다. 이게 그냥 민간에서 하는 임대하고 좀 다릅니다. 공공에서 하는 임대는 이 품질 수준을 계속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새 집처럼 계속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리모델링도 해줘야 되고, 네, 그런 고장난 것도 고쳐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네, 유지 보수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간다는 거. 이건 제가 그래서 이 부분 해법이 없을까 싶어서 예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갔을 때 물어봤거든요. 거기 또 이제 이 공공임대 굉장히 발전한 나라니까 물어봤더니 시간이 가면 유지보수비 많이 나가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많이 나갑니다. 방법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많이 나가는구나. 유지보수비는.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많이 나간다는 걸 전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목표가 새 집처럼 관리하는 거거든요. 예, 오래 지나도 새 집처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해서 이제 뭐 좀 적절하게 잘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대체로 월세 수준이나 이런 것은 지금 74제곱미터 공급 면적으로 30평형 정도 됩니다. 57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700에 월세 57만 원 정도인데요. 저런 집을 어디에 제공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과천 신도시 이렇게
그다음에 용인 GTX 역세권 걸어갈 수 있는 곳 이런 데서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남 GTX 역세권 이런 데다가 방 3개에 화장실 2개, 알파룸도 있는 그런 아파트를 월세 57만 원에 제공하겠다. 물론 현재 계산상으로 나온 것이고요. 실제로 해보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싸질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거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막상 보고할 때 어떻게 될지. 2년에 3%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률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핵심 지역에 하고 저희가 제공한 물량의 50% 이상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것이 필요하냐? 유형 신설만 해주면 나머지는 당장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유형 신설이 안 되더라도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약간 쟁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무주택자 누구나 다 줘야 되느냐? 이 장기 공공임대가 아무래도 부족한데 고소득층을 빼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접근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주거복지로 하지 말고 인프라로 하자. 도시 인프라다. 인프라 사업으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인프라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계속 하여튼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누구나. 네. 아니, 저희는 왜 누구나 이걸 고집하냐면요. 그래야 주거 불안이 없어지죠. 이 돈 많은 사람들도 집 안 사고 그냥 새 살고 싶으면 그건 인정해 줘야죠. 예. 돈 많은 사람들이 차 안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인정해 주면서 왜 집은 그러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돈 많은 분들이 집을 안 사기 시작하면 사회 문화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꼭 집을 사야 됩니까? 집을 사고 싶은 분은 사야죠. 예. 근데 집을 사기 싫다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대체제를 줘야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런 뭐 장기적으로는 비축리치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사주는 기구가 있어야죠. 민간에 자꾸 팔지 말고 이 인프라니까 인프라를 자꾸 비축을 해야죠. 네. 원래 인프라는 민간이라고 팔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인프라 자꾸 비축을 해야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공택지도 인프라로 보고 민간에 팔지 말자.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이런 거 복잡한데 생각하겠습니다. 네, 다 끝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없는데. 그래서 정부가 돈이 얼마나 드냐? 예, 돈이 얼마나 드냐? 저희가 계산해 보면 이 기본주택 한 채당 대체로 한 3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예, 핵심 요지에 공급하는 겁니다. 예, 중간값으로 계산한 겁니다. 기본주택을 지금 5가지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까지. 5인 가구는 최대 85제곱미터 해서 34평형이 됩니다. 지금 광교에 가보시면 광교에 저희 기본주택 그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게 이제 84제곱미터 34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이제 뭐 섞어서 골고루 제공한다고 할 때 평균적으로 한 3억 2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3억 2천만 원 정도의 한 채가 3억 2천만 원이니까 이걸 100만 호를 공급한다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만 호에 3조 2천억, 100만 호면 320조 원입니다. 그죠? 100만 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에 모두 해결하는데 몇 호? 150만 호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100만 호에 320조, 150만 호면 뭐 얼마 정도 되나요? 480조 원이네요. 그렇죠? 480조 원이죠. 150만 호면. 그럼 150만 호를 공급할 재원을 연리 1% 정도로 계속 지원해 주려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을 하면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는 굉장히 신용이 좋기 때문에 재정 보조를 한 0.5% 정도 하면 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480조 원의 0.5%는 얼마냐? 2.4조 원입니다. 매년 정부가 2.4조 원을 제공하면 그러면 경기도에 150만 호의 기본주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경기도의 주거 문제 해결됩니다. 경기도에 봤을 때. 만약에 이걸
아까 150만 원 계속했잖아요. 뭐 전국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00만 원, 500만 원 한다고 합시다. 500만 원 하면 500만 원 3.2억에 500만 원 곱하면은 전국적으로 했을 때 1,600조, 1,600조의 돈이 필요합니다. 1,600조에 매년 0.5%의 재정 보조를 한다. 얼마입니까? 8조 원입니다. 네. 전국에 500만 핵심 요지의 500만 호의 기본주택을 계속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 매년 8조 원 들어갑니다. 이 8조 원은 우리나라가 매년 철도에 쓰고 있는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요새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철도에 쓰는 정도의 돈을 쓰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정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 재정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국에 500만 전국 핵심 요지에 500만 원의 기본주택이 있으면 주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굉장히 쉽죠. 전 국민의 절반은 자가에 살고 절반은 세를 사는데 그 세 집 중에 절반 이상을 공공해서 핵심 요지에 장기 임대로 시세 절반으로 제공한다. 주거 문제 다 해결되겠죠. 네. 좀 부족하면 좀 더 하면 됩니다. 500만 원 하는데 8조밖에 안 들어요. 1000만 원 해도 16조 원이면 됩니다. 네, 좀 더 하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으로 계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제가 처음으로 계산. 감사합니다. 네.